이어서 신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상의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신청과 신고가 있잖아요. 신청은 일단 행정행위의 그 절차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동의나 신청이 결여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어떠냐, 무효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중요한 행위 유형 중에 하나가 신고인데, 신고는 그 자체로 어떤 공법성의 효과를 나타내는 사인의 공법행위 중의 일종이다. 신고는 통상 이제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2가지 유형의 신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고, 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또 하나는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먼저 앞에 거부터 설명을 하면요. 신고가 왜 독특한 거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에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에서 건축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갑은 보통의 통상의 경우에 뭘 받아야 되나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뭘 받아야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건축허가죠. 건축허가죠.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그죠?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갑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자, 이 신청 때문에 갑이 건축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 허가 때문에 건축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건축 허가 때문에 건축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민법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민법에서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게 청약이고 이게 마치 승낙인 것처럼 생각해서 양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통 민법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법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행정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행정행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규율이 되고, 행정행위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민법적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은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건축허가에 의해서 갑이 건축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신청이 뭐냐? 도대체 신청은 이 건축허가에 관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 중에 절차상의 요건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신청이 없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신청이 없는데 행정청이 갑에게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일단 건축허가가 성립하기는 하죠. 하지만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될 뿐인 거죠. 절차적 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법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립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청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 의사표시가 바로 행정행위가 돼서 법률효과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갑이 어떤 정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가설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가설물 건축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신고를 했으니까 뭔가 접수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접수증을 발부해야 되잖아요. 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부하고 뭘 했으면 접수증을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수증을 발부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수리라고 그래요. 수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이 건축 신고 때문에 가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수리 때문에 가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지죠. 그러니까 가설물을 건축할 권리가 이 건축 신고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 수리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지의 문제입니다. 이런 건축 신고 같은 거는 전형적인 그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완결적 신고죠. 그러면은 가설물 건축 신고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이 수리는 이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영수증 발급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설물을 건축하게 되는 권리가 생기는 거는 건축 신고 때문이에요? 아니면 수리행위 때문이에요? 건축 신고 때문이죠. 자, 이런 신고제도는 왜 생겼겠습니까? 왜 생겼겠어요? 이거는 건축 허가와 같은 어떤 정식의 행정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예컨대 건축 허가가 재량행위로 돼 있어요. 그럼 보통 그걸 특허인 경우가 많잖아요. 건축 허가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로 돼 있어요. 그럼 보통 허가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건축 신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갈수록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죠? 규제가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서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건축 신고라고 하는데 건축 신고를 그러면은 왜 건축 신고는 하게 하느냐? 아예 건축 신고도 안 하게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규제를 완화하려면 화끈하게 그런 건축 신고도 안 하게 하고 그냥 마음대로 짓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소방이나 안전 때문에 그죠? 그 행정청이 도대체 그 땅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행위, 즉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여기까지 좋아요. 이렇게까지 끝나면 아주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이제 건축 신고니까 그런데 건축 신고가 아니고 다른 거라고 치자고요. 근데 신고라고 했는데 뭔가 신고 갖고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청이 뭔가 좀 심사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말만 신고지 이 수리가 그죠? 수리가 마치 건축 허가처럼 이 수리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신고인데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수리로 돼 있을지 실제로는 이게 허가인 거죠. 그래서 이 완화된 허가로서의 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수리 때문에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신고 때문에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수리 때문에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뭐 행위 요건적 행위잖아요. 뭐에 대한 요건이에요? 그 법률 효과를 나타내는 행정 행위에 대한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게 같은 인지부터 문제입니다. 자, 개념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과연 같은 신고인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아니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에 따라서 확연히 법률 효과의 그 발생 구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의 신고는 그 자체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거꾸로네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의 그 신고는 그냥 수리에 대한 요건에 불과한 거고 수리 때문에 법률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구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구별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이게 혼란스러운 이 행정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고라는 거에. 일단 입법 정책적으로 볼 때 허가제를 뒀는데 신고제를 뒀다. 왜 별도로 신고제를 뒀을까? 그거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런 의도로 입법을 했겠죠. 그러니까 양자가 헷갈리게 되면 양자의 구분이 어려워지면 그러면은 일단은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베이스 하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니까 그마저도 법률이 어떻게 규정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봅시다. 236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를 것이다.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183을 봅시다. 관광진흥법 24조 제4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요. 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다. 184를 봅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4조 3항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수리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면 될 것인데, 근데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해석이 되고 어떤 때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한 가지 팁만 있는 거죠. 그죠? 아까 되도록이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해석하자라는 팁만 있는 거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대략 판례를요. 판례도 이게 연역적으로 이렇다 이런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판례를 보면은 판례를 귀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요런 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요런 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경우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경우는 법령의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법령에서 신고를 하기 위한 취지가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하기 전에 행정청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상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를 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행위 내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행위에 관련된 경우. 네 번째, 법령이 대상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영업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신고 불이행이 행정질서벌의 일종인 과태료에 그치고 의무자에 대한 별다른 행정제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귀납적으로 살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본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들이겠죠. 첫 번째, 법령에서 신고 대상 영업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체적 요건을 정하거나 행정청이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행위 또는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련된 경우, 관계법령에서 명문으로 수리 규정을 둔 경우, 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벌을 가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귀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 명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법에서요 허가제로 돼 있고 정신과 해석상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원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규정돼 있어요. 법에요. 그러면은 앞에 지금 설명한 기준대로라면 정신병원은 허가제니까 정신과 의원을 신고제로 둔 거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면은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허가가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판례는 정신과 의원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또 그 기준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건별로 살펴봐야 돼. 그래서 하여간에 그 판례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 거는 단순히 의무를 종결시키는 경우, 뭐 건축 신고는 이거는 중요합니다. 건축 신고의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에서의 신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경우 완화된 허가로서의 신고, 뭐 지위승계의 신고. 이 지위승계의 신고는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돼요. 예컨대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 A라는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이 A가요 B한테 영업양도를 했어요. 사법적으로요. 영업양도를 하고 이 영업양도 사실에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행정청이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신고는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야되죠. 왜냐? 이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했는데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은 행정청이 B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다시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지위승계 신고는 허가를 대체하는 신고이므로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적 신고의 경우에서 이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수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자, 이렇게 불분명하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유형별 또 대략적인 기준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이게 어떤 사안을 들이대고서 최초의 사안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라고 물으면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4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본법 3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기본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조문이 없나? 조문을 제가 안 써놨네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률입니다. 법령도 아니고 법률 자체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보도록 해놨어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효력이, 그러니까 수리의 효력이 뭐죠? 완화된 허가처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그 경우가? 아까 제가 주 236페이지, 주 183, 주 184에서 설명했던 경우, 법률에 아예 수리가 박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고 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등록적 신고라고 해서 등록적 성격의 신고라고 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한 판례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수리는 어떠냐? 그거 보면은 이게 행정기본법이 2023년 3월 24일 날 시행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거는 해석상으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에 그 법률 자체에 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수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리 절차에 관해서.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에는 법률 자체에 지금 수리가 규정돼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예요. 앞으로 놀랄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2023년 3월 24일 이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면 몰라도 지금 해석론상으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판례가 변경되어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드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쟁점이 뭐냐? 자, 건축 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해석이 되면, 그죠? 그러면은 이 건축 신고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이 수리는 그냥 영수증 발급 행위에 불과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도 수긍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토지 위에 가설물을 설치하겠다라고 건축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건축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강의한 대로라면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니 네가 수리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건축을 할 테야.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성북구청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불수리를 했는데 감히 가설물을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위법 건축물이라고 당장 판단을 하고서 그러고서 철거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형사 고발도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때 가서 비로소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형사 사건이나 과태료 사건에서 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논리적으로 이 수리 자체에는 아무런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즉 규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규율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돼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죄송합니다. 실제로도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은 각하랬어요. 각하랬습니다. 근데 그 각하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느껴서 아시겠지만 불합리하죠. 그 법적인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은 이 그러니까 건축 신고에 대한 불수리에 대해서 처분으로 대접을 하고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지 분쟁이 조기에 해소가 되고, 그죠? 분쟁이 조기에 해소가 되고 법적 불안감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판례가 변경이 돼서 이제는 이 건축 허가의 불수리를 처분으로 보고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향의 판례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불수리는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처분 이퀄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면 이 불수리는 행정행위에 속하나요? 플러스 알파에 속하나요? 플러스 알파에 속하는 거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거죠. 행정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율성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결로 가서요. 245페이지입니다.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플러스 재결해서 처분 등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처분에 관한 설명을 했고, 이제 나머지 한쪽 재결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결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의 결과가 재결이잖아요. 행정심판의 결과가 재결이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쟁점이 뭐냐? 첫 번째 나오는 쟁점이
첫 번째 나오는 쟁점이 자, 처분이 있어요. 바로 행정소송,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처분이 있는데 행정심판을 거쳐서 그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먼저 드는 의문이 뭐냐? 첫 번째 먼저 드는 의문이 자, 이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아니면 원고가 선택해서 나는 그냥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테야. 원고가 선택해서. 아니면 원고가 선택해서 나는 그래도 행정심판 한번 거쳐볼 거야. 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만약에 원고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항고소송을 선택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를 선택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전치가 뭐예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치입니다. 나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필요적 전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게 원칙이에요?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라고 그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요. 자, 항고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경로를 채택을 했어요. 임의적 전치든 필요적 전치든 간에 이 경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고소송의 대상은 얘냐예요. 두 개 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사법자원이 낭비가 되죠. 그리고 판결간에 모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하고 재결 취소 소송의 판결이 달라지면은 좀 곤란하죠. 법적인 안정성이 법적인 통일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느 국가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자, 이거를 선택하는 국가가 있고 이거를 선택하는 국가가 있어요. 입법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 나라는 그 입법례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요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입법례는 재결주의를 선택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예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 재결주의를 채택하는 경우하고 다르게 재결만이 갖고 있는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처분에 없는 재결만이 가지고 있는 하자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예컨대 9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5명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되면은 처분에 없는 원처분에 없는 재결만의 하자잖아요. 이거는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원처분주의를 채택하면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고유한 이법, 재결 자체의 고유한 이법이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 취소소송, 항고소송과 별도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결의 그런 고유한 하자가 어느 때 있는 거냐겠죠. 그죠? 먼저 각하재결. 각하재결의 경우에는 언제나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죠. 그렇잖아요. 소송 요건이, 그러니까 심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90일 이내에 재결을 했어야 되는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뭐 90일이 지나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면 각하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원처분하고 관계없죠. 그러니까 각하재결은 항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죠. 그러니까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재결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두 개 다를 병합해서 제기하거나 상관없죠. 그러나 재결 취소 소송은 현실적으로입니다. 현실적으로 재결 취소 소송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원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뭐 와인하시죠.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득은 없죠. 그다음에 이제 기각 재결이에요. 기각 재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99%의 경우에 원처분에 있는 내용, 원처분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는 없는 거죠. 그죠? 상상해 보세요. 기각 재결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심판 절차 때문에 나타나는 하자가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각 재결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해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247페이지 중간쯤에 예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인용재결입니다.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뜬금없이 인용재결이 있는데 왜 소송을 할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죠. 인용재결 됐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소송을 제기해?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입니다. 자, 어떤 처분이 있었어요. 처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침입적이고요. 그죠? 처분의 이해관계인에게는 제3자로 갑시다. 그냥 편의상. 제3자에게는 수익적이에요. 그러면은 행정심판이 있어요.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누가 제기할까요? 상대방이 제기해요? 제3자가 제기해요? 당연히 상대방이죠.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이 제기했는데 용케 상대방이 행정심판에서 이겼고요. 제3자가 졌어요. 그러면은 항고소송은 누가 제기할까요, 이번에는? 네? 제3자가 제기하겠죠. 그러면 뭘 가지고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 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 논리필연적으로? 재결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제3자효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 행정행위인 경우에 그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죠?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인용재결이 처분과 별도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재결의 결과가, 자, 이제 재결이 이제 소송의 대상입니다. 그죠? 재결은 형성재결도 있고 이행재결도 있어요. 예컨대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의 결과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간 경우가 있고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재결은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형성재결이라고 하고 이거는 인용재결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형성재결부터 보자고요. 자,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하면 그 처분은 취소되는 거죠. 확정적으로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행정청이 재결을 받아보고 처분을 취소한다니까 처분을 취소해야겠네 하고서 후속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행정청이. 그러면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처분이 취소된 게 처분 취소 재결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행정청의 후속 취소 조치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재결 때문이죠.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재결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게 형성 재결인데 이게 그냥 거부 처분 취소예요. 거부 처분 취소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기성력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거부 처분 취소가 되면 예컨대 건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겼어요. 청구인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반드시 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살펴봐서 거부 처분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거부 처분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은 형성 재결이긴 하지만 거부 처분 취소 재결 자체로는 신청 단계로 되돌릴 뿐이지 법률 관계를 아직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속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자, 이런 경우에는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중에 행정청의 후속 조치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후자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지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을 가지고 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제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인용재결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인용재결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하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 명령에 따라서 취소 처분을 해야지 법률관계가 발생명령 소멸된다라고 생각하면 행정청의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냐. 취소 이행 명령 때문에 취소 명령 재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후속 조치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으니 재결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판례는 뭐냐? 둘 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원고를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판례가 생겼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인용 재결하고 수정 재결인데 이거는 아까 감액 경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그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재결로서, 그죠? 재결로서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이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은 재결은 아까 그 논리대로 되면 뭐예요? 일종의 감액 처분 비슷하게 돼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역흡수설이죠. 원처분이죠.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수는 있죠. 예컨대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라면은 역흡수설에 따라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고 해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면 각하해야 되는 거냐, 기각해야 되느냐는 건데 기각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가 뭐겠어요? 재결주의죠, 재결주의. 그러면은 특별법에 재결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와이낫이죠. 있을 수 있잖아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재결주의를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결주의를 채택하면. 그러면은 무조건 재결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원처분이 무효다라고 하면은 원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가능합니다. 재결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죠? 원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저 그 처분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재결주의가 채택된 예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위원회 처분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컨대 어떤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노동위원회가 좀 약간 독특한데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근로자가 있고요. 사용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결정을 하거나 기각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초심 판정이라고, 그냥 이거는 별명이에요. 법률 용어가 아니고요. 초심 판정이 있고, 이 중노위에 그 여기서 만약에 예컨대 근로자가 졌다고 하면 근로자가 청구인이 돼서요. 신청인이 돼서 진노위가 피신청이 돼서 진노위의 초심 판정 취소 재결을 구하는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노위의 재결은 보통 우리는 별명으로 재심 판정이라고 그래요. 초심 판정, 재심 판정. 예. 그러면 초심 판정은 원처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재심 판정이 재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항고 소송의 대상은 무조건 중앙노동위원, 여기서 쟁점이 하나 더 있네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삼아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재결주의가 채택된 결과입니다. 그 유사한 게 감사원의 변상 판정이 있고요. 특허 거절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이 약간 좀 독특한데, 자, 국공립학교 교원하고 사립학교 교원하고 약간 달라요.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원에 대해서 예컨대 파면 처분을 했다고 치자고요. 뭐 예컨대 전북대 총장이 어떤 교수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 교원 소청을 해야 되거든요. 교원 소청 심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이 있으면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법에 의하면은 교원이 징계 처분과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당하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조) 4방의 해석이 문제예요.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소청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이거는 재결주의를 채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교원 소청심사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교육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의 소청과 비교해 보면은 공무원의 소청은 원처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거는 재결주의가 아니고 그 균형상 원처분제를 채택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판례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까지 얘기해요. 사립학교 교원이 문제예요. 사립학교 교원. 자, 사립학교 교원 예컨대 고려중앙학원 사립학교 교원이에요. 예, 근로계약은 그죠? 예컨대 고려대학교 교수인 하명호는 그죠? 고려중앙학원의 피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고려중앙학원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법상의 행위예요? 군법상의 행정행위입니까? 사법상의 행위죠. 사법상의 행위니까 나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지만은 교원지휘법에서 간편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저가 이 민사소송을 안 하고 그냥 소청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소청을. 그리고 소청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청은 재결이 아니죠. 처분이죠. 처음 있었잖아요. 공권력이 처음 개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재결이 아니고 같은 소청이라고 하더라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소청은 행정심판인 거고요.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은 행정심판이 아니고 처분인 거죠.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으로 갔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당연히 또 부작위죠. 부작위. 행정소송법 2조 1항 제2호에서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청을 했는데 법률상 의무가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어디서 봤어요? 거부처분에서 신청권이잖아요. 거부처분에서 신청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신청권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때 설명했잖아요. 법령상의 신청권과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죠. 법령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건 법령상의 신청권이고 법령에 신청은 돼 있지 않지만 신청권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것을 처리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조리상의 신청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부처분하고 부작위의 차이는 뭐예요? 거부처분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거고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무풀인 거죠. 거부처분은 악풀인 거고요. 악풀하고 무풀은 구별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런 논리하에서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는 사실상은 이미 강의를 다 한 거나 다름없죠. 그렇잖아요. 거부처분할 때 다 설명을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